프레이아의 아들 발두르를 죽인 것은 크레토스가 아니라 아트레우스입니다. 아스가르드의 주신 오딘을 죽인 것은 신들이가 아니라 아트레우스입니다. 아트레우스는 북유럽 신화 속 로키로 대변되며 로키는 라그나로크라는 대재앙을 가져오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산타모니카 스튜디오는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하고 갓 오브 워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북유럽 신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 걸까요? 2018년 고티를 휩쓴 갓 오브 워 리부트부터 후속작의 정석이라 부를 수 있는 라그나로크까지 갓 오브 워에서 볼 수 있었던 재구성된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유럽 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어떻게 비틀었는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북유럽 신화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북유럽 신화를 잘 알고 계시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인 긴논가가프부터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넘어가고 태초의 생명체부터 오딘의 이야기까지만 짧게 풀어보겠습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상징하는 이미르란 거대한 생명체가 심연의 얼음덩어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얼음 안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서리거인이라 불렀다. 이는 태초의 거인인 이미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태초의 거인은 자신과 같은 힘에서 탄생한 암소 아우둔블라의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르는 트루드겔미르라는 거인을, 다시 트루드겔미르는 베르겔미르라는 거인을 낳았습니다. 한편 암소 아우둔블라는 근처에 있던 얼음 덩어리를 핥아먹었으며 그 얼음에서는 불이라는 최초의 신이 탄생했고 다시 불이 신은 곧 아들 보르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리거인과 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신 보르는 여성 거인 베스틀라와 혼인하여 오딘과 빌리, 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딘이 바로 아스가르드의 주신 그 오딘입니다. 그러니까 오딘은 반신 반거인인 셈입니다. 오딘을 필두로 한 삼형제는 서리거인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였고 태초의 거인인 이미르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르가 쓰러지자 그의 상처에서는 방대한 양의 피가 솟구쳐 홍수를 일으켰고 이는 서리거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도망칠 수 있었던 거인 베르겔미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베르겔미르는 세상의 경계에 자리를 잡고 요툰헤임이라는 거인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라도 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딘과 형제들은 이미르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고 아스가르드라는 황금 궁전을 세워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인족과 신 사이에 영원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배경 지식만 갖춘 상태에서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세상에 희망을 남긴 크레토스는 더 이상 복수로 점철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류에 몸을 맡겨 도착한 곳은 북쪽의 얼음과 불의 땅. 그곳에서 만난 페이라는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녀와 사이에서 아트레우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전작의 엔딩 부분에서 아트레우스가 로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어머니이자 크레토스의 아내인 페이라는 여성은 원전 신화에서 나오는 로키의 어머니인 라우페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신화에서 로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제작진의 재해석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원전 신화에서 로키의 아버지이자 라우페이의 남편으로 불리는 자는 파르바우티입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파르바우티가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베르겔미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서 배경지식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의 거인 이미르의 자손 중 하나였죠. 로키의 아버지인 파르바우티 또는 베르겔미르는 북유럽 신화 속에서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 속에서 크레토스는 낯선 이방인이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크레토스를 파르바우티와 동일시하기에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르바우티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드어의 뜻으로 잔인하게 내려치는 자 또는 분노에 내려치는 자입니다. 이는 그리스 사가에서부터 분노와 폭력으로 표현되었던 크레토스를 부르기에도 알맞는 이름입니다. 즉 제작진은 파르바우티를 크레토스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키, 아스가르드의 언덕을 비열하게 기만했다. 한편 요툰헤임 깊숙이 그 무엇보다도 악랄한 존재 펜리스와 뱀 그리고 공포의 헬, 고통과 죄 그리고 죽음 세 자식을 소중하게 길렀으니 이들로 인하여 로키, 세상의 고통이 되리라. 원전 신화의 로키는 거인 앙그르보다와의 사이에서 세 자식을 낳습니다. 죽음의 여신 헬과 미드가르드의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 그리고 라그나로크의 주역인 거대한 늑대 펜리르입니다. 자, 이번에도 듣자마자 감이 오셨을 텐데요. 갓 오브 워에서도 펜리르와 요르문간드가 등장합니다. 다만 이들이 로키의 자식으로 나오지는 않죠. 물론 로키인 아트레우스에 의해 재탄생한다는 점에서는 마치 원전 신화처럼 아트레우스가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앙그르보다와의 사이에서 낳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신화 속 이야기를 게임 속에 그대로 풀어내기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작진은 약간의 비틀기를 시전합니다. 바로 시간여행이죠. 철의 숲 파트에서 앙그르보다와 데이트를 하던 아트레우스 아니 로키는 그녀의 할머니 그릴라에 의해 잡혀있던 큰 비단뱀을 만나게 되고 이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 로키는 거인의 영혼이 담긴 돌을 이용해 뱀에게 그 영혼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라그나로크를 일으킬 때 다시 나타나는데 미드가르드에 있던 기존의 요르문간드만큼이나 거대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토르와의 대결에서 갑자기 사라지면서 전작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여행에 대한 떡밥을 회수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 만난 요르문간드는 미래의 라그나로크에서 온 요르문간드였고 결국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로키가 요르문간드를 이끌었다는 그 서사는 신화와 동일하게 만든 것이죠. 시간여행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펜리르입니다. 펜리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 신화에서 펜리르는 요르문간드와 함께 라그나로크의 주역으로 아스가르드의 주신이자 그들의 최종 목표인 오딘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북유럽 신화에서 표현되는 내용에 따르면 오딘을 한 입에 집어삼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게임 속에서 표현된 펜리르의 본체는 사실 평범한 늑대였고 펜리르의 영혼이 담긴 단검을 통해 가름의 몸에 부여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대한 펜리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전 신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채용한 것입니다. 신들의 두려움을 샀던 펜리르는 사실 글레이프니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습니다. 게임 속 가름이 묶여있던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서 헬하임의 문지기였던 가름의 울음소리에 펜리르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리르는 오딘을, 가름은 티르를 상대했다고 표현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이 서로 반대의 적을 상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둘이 하나로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즉 이건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제작진의 적절한 재해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물에게 화권을 받아내리 발데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세상 모든 종이 다 맹세했으니 발데르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는 맹세 프리가 모두 받았도다. 그들의 맹세와 동의. 신화 속 로키는 장난을 치고 잔재주를 부리지만 때로는 큰 종말을 불러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발데르를 향한 그의 질투는 발데르를 죽게 만들었고 이 일은 라그나로크를 일으키는 나비효과가 되었습니다. 오딘과 프리그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 이 둘은 서로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신 호두르로 침울하며 무뚝뚝한 성격으로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는 죄의 어두운 속성을 투영하듯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빛의 신 발데르로 순결과 빛을 상징하던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누구 하나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 로키를 제외하고 말이죠. 신화 속에서 로키는 발데르를 질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태양과 빛의 신인 발데르 때문에 불의 화신인 자신이 무색해진다는 점, 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기피하는 데 반해 발데르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언가 발라에게 발데르가 죽을 것이라는 운명을 듣게 된 오딘과 프리그는 세상의 만물에게 발데르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단 겨우살이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 그 약속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이는 게임 속에서 프레이야가 발두르에게 마법을 걸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시 신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로키는 겨우살이 풀을 찾아낸 뒤
마법을 이용해 그것을 크고 단단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신들이 발데르에게 물건을 던지며 놀고 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앞서 프리그가 만물에게 받아낸 약속에 의해 무엇을 던져도 발데르의 몸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신들과 발데르는 이 상황을 즐기며 마치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 앞이 보이지 않는 호두르만은 함께 즐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로키는 호두르를 놀이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호두르의 손에 겨우살이를 쥐어주며 발데르를 향해 조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데르를 직접 죽인 것은 호두르지만 사실은 로키의 계략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아트레우스의 가슴에 있던 겨우살이 덕분에 발데르의 마법을 풀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크레토스는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발데르의 죽음 이후 핀불베르트가 찾아왔습니다. 핀불베르트는 극도의 겨울이란 뜻으로 라그나로크 직전에 찾아오는 겨울입니다. 프레이야가 크레토스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원전 신화에서도 신들은 발데르를 죽인 로키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로키를 지하에 가둬두게 되고 이 일은 라그나로크의 시발점이 됩니다. 폴크방이라 불리는 곳, 프레이야의 권한에 속하니 원하는 대로 회장의 자리를 마련한다. 매일 전사자들 중 그녀 절반을 택하고 절반은 오딘에게 남겨주네. 원전 신화에서 일반적으로 프리그와 프레이야는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게임 속에서 오딘이 프레이야를 프리그로 부르듯 학자에 따라서는 프레이야와 프리그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프리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애시르 신족으로서 대지, 사랑, 풍요, 결혼, 출산 등을 의미하며 아스가르드의 주신 오딘의 아내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설정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를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게임에서 보았듯 그녀는 오딘과 사이에서 발데르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프레이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바니르 신족의 여신으로서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불립니다. 더불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녀는 발키리의 수장으로서 발키리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내려가 직접 애인 헤랴르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또 애시르와 바니르 신족 간의 전쟁에서 평화협정의 의미로 양측은 서로 인질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때 인질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프레이야입니다. 참고로 바니르 진영에서는 프레이야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 뇨르드와 오빠 프레이까지 인질이 되고 애시르 진영에서는 오딘의 형제인 회니르와 미미르가 인질이 됩니다. 물론 게임과 마찬가지로 신화에서도 오딘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 속에서 표현되는 프레이야는 프리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의 제작진은 이 둘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설정을 채택한 것입니다. 평생도록 우리는 태양을 향하고자 애쓴다. 저 불타는 이마는 오딘의 눈, 오딘의 두 번째 눈, 달은 그리 밝게 빛나지 않는다. 담보 삼아 미미르의 샘에 두었기에 그 후로 오딘은 치유의 물을 가져다 날마다 눈을 강하게 하고자 한다. 미미르도 역시 재해석의 수혜를 받은 캐릭터입니다. 원전 신화에서 미미르는 요툰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인 것이죠. 그는 이그드라실 세 개의 샘 중 하나인 미미르의 샘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미미르의 샘은 지혜의 샘으로서 이 물을 마시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신화 속 오딘은 지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로 표현되는데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미미르가 요구한 한쪽 눈을 내놓을 정도이죠. 이렇게 샘물을 마시게 된 오딘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딘이 항상 한쪽 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게임 속에서 오딘의 눈이 없는 이유는 신화와 다르게 설명됩니다. 갓 오브 워에서는 미미르가 샘물에 환각성 버섯을 타서 이로 인해 속아 넘어간 오딘이 한쪽 눈을 뽑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에 대한 복수로 오딘은 미미르의 한쪽 눈을 뽑았고 그를 산의 정상에 묶어두고 수백 년간의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속에서 미미르를 처음 만나는 곳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비틀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게임 속에서는 크레토스가 그의 목을 베었고 바니르 신족인 프레이야를 통해 그를 되살립니다. 그러나 사실 원전 신화에서는 반대로 표현됩니다. 앞서 프레이야 파트에서 설명했듯 애시르와 바니르 신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평화협정을 위한 인질로 애실에서는 페니르와 미미르가 넘겨졌습니다.
이때 회니르에 대한 불만이 컸던 바닐의 신족은 회니르 대신 거인족인 미미르의 목을 베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죠. 미미르를 아꼈던 오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되살렸고 언제나 자신의 곁에 두고 중요한 일은 미미르의 머리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바닐의 신족이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반대로 되살린 점, 그리고 오딘이 아니라 크레토스가 머리를 데리고 다니는 점에서 미미르는 제작진의 완전한 재해석이 적용된 인물입니다. 그러자 드워프 아픔에 눈썹으로 손을 들어 올리니 철이 아직 충분히 펴지기 전의 일. 그 후 손잡이가 1인치가량 짧은 것을 알았으나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드워프는 원전 신화와 게임 속 모두 동일하게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자들로 표현됩니다. 특히나 브록과 신드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비틀기가 있다면 신화 속에서는 브록이 동생이고 신드리가 형이라는 점입니다. 게임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드워프들은 훌륭한 손재주를 이용해 굉장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대장장이로 표현되죠. 갓 오브 워에서는 페이의 무기였던 리바이어던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리바이어던 도끼를 만들게 된 배경은 거인족을 몰살시킬 힘을 가진 토르의 묠니르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참고로 신화에서 묠니르는 잘못 만들어진 무기로 표현됩니다. 브록과 신드리의 합작으로 만든 이 무기는 브록의 잘못으로 인해 손잡이가 실수로 짧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브록의 실수가 없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오딘에게 바친 필중의 창 국리르와 계속해서 복제되는 드라우프니르 반지, 시프에게 바친 빛나는 황금 머리칼, 토르에게 바친 위대한 망치 묠니르, 프레야에게 바친 굴림부르스티와 스키드블라디누르까지 드워프들이 만들어낸 무기와 보물들은 북유럽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묠니르를 만들던 때 드라우프니르와 굴림부르스티까지 함께 제작되었는데 이는 각각 오딘과 프레이야에게 바쳐질 선물이었습니다. 앞선 라그나로크 리뷰에서 드라우프니르 창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야에게 바쳐질 굴림부르스티는 빛나는 황금 멧돼지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빠르고 땅과 바다, 하늘 어디든 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갓 오브 워에서 힐디스비니가 변신했던 멧돼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원전 신화에서 힐디스비니는 프레이야의 애인이 변장한 수퇴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게임 속에서 힐디스비니는 프레이야를 믿고 따르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죠. 이러나 저러나 프레이야의 곁에는 항상 멧돼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점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요? 선택받은 오딘의 손님들 모두 날마다 전쟁의 기술을 연마하네. 즐거운 전투의 장에서 빛나는 무기를 들고 재빠르게 말을 달리네. 그리고 기쁘게 신들의 식탁에서 거품이 있는 에일을 들이키며 맛있기로 유명한 세흐림니르의 고기를 먹나니. 에인헤랴르는 전장에서 죽은 전사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해 발할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발키리들의 임무입니다. 뛰어난 전사들은 발키리의 선택을 받아 발할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딘은 라그나로크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그나로크에서 싸울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에인헤랴르 전사들입니다. 명예로운 죽음과 선택받은 영광 그리고 아스가르드를 지킬 책임까지 그들은 그렇게 발할라에서 벌꿀술을 마시면서 무예를 자랑하고 서로 결투를 하며 호화로운 시간을 누립니다. 발할라에서 결투로 생긴 상처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뿔피리 소리가 들리면 다시 기적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오딘의 계획이 지나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에인헤랴르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사자가 필요했던 오딘은 불필요한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게임 속 에인헤랴르도 역시 원전 신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신화 속 에인헤랴르는 명예로운 죽음과 함께 멋진 전사로 표현되는데 반해 갓 오브 워의 에인헤랴르들은 오딘의 정신 개조를 받고 어딘가 미쳐버린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니까 말이죠. 천상의 전당에서 말을 달려 흘리드 스키알프 자신의 왕좌에 앉으니 오딘의 눈이 세상을 살피는 자리, 그리고 저 머나먼 천상에서 오딘이 빛나는 눈을 돌리니 미드가르드를, 지상을, 인간을 보기 위함이네.
오딘과 토르는 원전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아마 신화 속 표현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이 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은 모두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유한한 삶을 살게 된다거나 라그나로크라는 세상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점으로 신조차도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존재 자체로 이미 전지전능한 것과 달리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미미르의 샘의 한쪽 눈을 바쳤고 또 같은 목적으로 위그드라실에 9일간 목을 매달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장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즉 아스가르드의 주신조차도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행색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그대로 표현됩니다. 후속작 라그나로크에서 오딘의 처소는 큰 오두막으로 표현됩니다. 으리으리한 궁전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여타 신들이 여색을 밝히는 것과 달리 그는 언제나 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묘사됩니다. 천둥의 신 토르 역시 신화와 게임 속에서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엄청난 주량을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무력과 멸니르의 힘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모든 거인족을 말살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표현되죠. 다만 원전 신화에서 토르는 농민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며 농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 갓 오브 워에서는 딱히 그런 모습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갓 오브 워의 서사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갓 오브 워를 즐기면서 북유럽 신화에 대한 작은 관심이 생겼고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갓 오브 워를 통해 신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기존에 없었던 관심도 생겼는데 어쩌면 이것은 게임의 순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제가 북유럽 신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